다음으로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의 변화, 즉 기술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실 기술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술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그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들은 정말 사활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주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드론, AI, 로봇,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2005년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미래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2014년에 어떤 글로벌 주요 M&A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이런 어떤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을 보게 되면 디지털 온도 조절 장치 업체 네스트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뭐 레노버는 IBM의 서버 사업부 모토로라 총 뭐 52억 뭐 1,000만 달러 인수했다,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왓츠앱을 190억 달러 인수했다. 즉 모바일 메일, 우리 그 카카오나 라인하고 똑같은 거죠. 왓츠앱 이걸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재미있게 오토내비, 즉 내비게이션 아마 회사인 것 같은데 뭐 16억 달러 인수했다. 뭐 그리고 또 페이스북 나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만, 오큘러스, 즉 VR 이런 어떤 장비 업체죠. VR 안경을 개발하는 업체이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큘러스를 뭐 인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텐센트는 뭐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의 지분을 취득했고요. 또는 뭐 이런 어떤 G라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고속철의 인수를 지금 뭐 인수를 하고 있다, 뭐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M&A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미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에 대해서 2010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삼성이 뭐 나름이 아니죠. 상당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주 뭐 잘 나가고 있던 뭐 이런 시절입니다만,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향후 10년, 즉 2010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삼성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가전 이런 제품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위기감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갤럭시의 노트가 리콜 때문에 뭐 삼성 전자가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를 입었습니다만, 뭐 이걸 이제 기화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잘 이제 소비자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되었으면 뭐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스마트폰 자체가 지금 이미 성숙 산업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이번에 사고하고 별개로 과연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게 이걸 계속 끌고 나가야 될지, 또는 예를 들면 중저가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이미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업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건희 회장의 말은 상당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말 때문은 뭐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다음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삼성그룹 전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창립 기념일에 밝혔던 비전 2020의 구체적인 목표로 이제 제시를 했던 그 산업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전지, 의료기기, LED, 바이오 제약, 태양전지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 이 5개 사업 중에서 사업을 뭐 정리하거나 그다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게 이제 2가지, LED하고 태양전지는 사업을 그다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또는 정리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바이오는 삼성이 그다지 지금 의욕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전자 이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그런 어떤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를 제작하고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료기기는 바이오보다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전지, 뭐 이건 이제 삼성 SDI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이제 자동차용 어떤 배터리를 넘어서 결국에는 전장 사업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장 사업팀을 전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자신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좀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제 인구하고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기업들이 인구나 문화적 환경에 그렇게 예민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기업들에게 어떤 위기를 주고 어떤 기회를 주는가, 즉 어떤 위기를 기업은 맞이하고 어떤 또 이 찬스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괴단히 중요한,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일본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머지않아 중국 사회도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이 광고 카피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1983년 경향신문을 보면 하나씩만 나와도 3천리는 초만원, 즉 인구를 피임을 해서라도 한 명 낳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다 하는 것들에 대한 광고가 불과 3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4개국 출산율을 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2009년에 이미 OECD에서 선진국들 프랑스라든지 스웨덴보다도 더 낮은 1.15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괴단히 이 떨어지는 곡선이 괴단히 아주 극적으로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사회에 주는 충격도 아마 그만큼 클 거라는 것들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어떤 비율을 보면 이건 또 반대로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가면 대략 한 38%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스웨덴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우리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리고 대략 한 2000 이런 것들이 2020년 돼도 한 15%가 되고요. 2025년 되면 대략 한 20%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가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즉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기업에는 굉장한 어떤 충격을 줄 것이고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또는 준비한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했던 기업은 큰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과외 시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던 과외, 학원, 그리고 유치원은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구소가 뭐 정부기관입니다만 이화학연구소가 있습니다만, 로베아라는 이런 로봇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헬스케어, 즉 노인들을 간병하고 가기 위한 그런 로봇을 좀 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그 헬스케어 쪽에 있는 주로 고령자들을 간호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노인 환자들을 옮기기가, 예를 들면 침대에서 침대를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어떤 환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로봇으로 지금 개발된 게 로베아라는 로봇이고,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의 기업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로봇들은 소니의 아이보라는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어떤 로봇인데요. 뭐 엔터테인먼트의 로봇이라는 게 뭐 사람과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좀 로봇으로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 이것도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90년대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개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스팅거라는 소니의 회장이
로봇 사업의 향후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로봇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만, 최근에 소니 회장이 다시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이 로봇 사업이 다시 부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보는 제가 직접 그때 일본에서 그때 재직할 때 조사를 했던, 연구를 했던 그런 어떤 산업입니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아이보 그 개발 이제 책임자, 개발 이제 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의 디렉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보를 그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아이보가 뭐 구르기도 하고 사람 말에 반응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보라고 부르면 뭐 짖기도 하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그 아이보를 보고 참 귀엽다고 생각해서, 아, 재밌는 그 장난감이군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렉터가 정색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웃는 표정으로 상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정색을 하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 이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 로봇입니다. 라고 제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개발자의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고, 이건 장난감의 개념이 아니고 향후의 인간과 로봇 사이, 즉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즉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 객체로서의 하나의 로봇의 개념을 설정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장난감이네요 라고 했으니, 이분이 굉장히 이제 사실 불쾌했던 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재미있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 노인들의 고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 엔터테인먼트의 로봇들은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파트너 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토요타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던, 이건 이제 구글이 사실 투자했던 회사였습니다만, 인수했던 그게 사회적으로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틀라스라는 게 이제 짐을 운반하고 뭐 이런 로봇입니다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또 우리가 화면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산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뭐 이 정도 보죠. 근데 화면 뭐 재밌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뭐 반은 이제 뭐 장난입니다만, 저 사람이 이렇게 로봇을 화나게 해서 괜찮을까? 나중에 이 AI가 로봇에 붙게 되면
예를 들면 상대가 자기를 공격한다든지 적대적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 저렇게 짐을 뭐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짐을 뺏고 괴롭히고 로봇을 괴롭히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나중에 정말 괜찮을까 하는 뭐 생각을 뭐 잠깐 해봤습니다만 뭐 어쨌든 근데 로봇이 산길을 가고 이게 이제 주로 구글이 이걸 이제 투자를 했던 것은 운반용 즉 짐을 운반하고 또는 분류하고 뭐 이런 주로 이제 작업용 로봇으로 지금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로봇이 미래에는 주로 이제 단순 작업을 하는 예를 들면 거리의 청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로봇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마 될 거고요. 보면 이제 짐을 분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인간이 전부 짐을 분류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것들도 전부 로봇이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간의 체력이 필요가 없고 즉 고령자들도 결국에는 쉽게 이런 로봇들과 대응해서 어떤 로봇들을 파트너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것입니다. 토요타는 아틀라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부터 집안 청소, 노인 및 유아 돌봄 보조 등에 사용되는 가정용 로봇의 양산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의 월 9만행, 9만행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100만 원의 로봇을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토요타가 로봇 사업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안 청소를 로봇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및 유아를 돌볼 수 있는 로봇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토요타가 예전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주로 이 운반용 수송도구 뭐 버스나 트럭, 승용차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틀라스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집안으로 토요타가 들어오는 이런 걸 이미 토요타는 사실은 우리는 자동차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토요타 홈이라는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됐습니다. 뭐 그렇게 뭐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결국 토요타의 그런 운반이라는 모빌리티라는 개념과 주택 사업이 결합되는 아마 이런 형태로 토요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지금 토요타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어떤 산업이 기회를 얻고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기억에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 중에는 특히 이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토로라, 또는 노키아 이런 어떤 기업들의 핸드폰은 주로 이제 폴더폰이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의 핸드폰 사업이 뭐 지금은 일부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이제 지금 대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토로라의 폴더형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냥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휴대용 전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학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저도 모토로라의 핸드폰은 쓴 적이 없었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모토로라하고 노키아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인수돼서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핸드폰 사업은 이미 철수하거나 망가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즉 환경을 잘못 읽거나 전략을 잘못 세우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불안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런 어떤 기업은 환경 변화에 노출되고 환경 변화에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것들도 기업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환경을 기업이 스스로 개척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만든 제품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우리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즉 중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세대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던 대학생과 그
그다음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즉 청소년 시절에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대학생과 하지 않았던 대학생 사이에 상당한 큰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해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 한 4년 정도의 3년 내지 4년 정도의 학생들이 크게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단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좀 잘했고 어떤 기업이 못했는가, 특히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4년에 이제 기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대 기업들을 쭉 이제 변화, 우리가 196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가 이제 한 대략 10년 주기로 한 5년, 10년 주기로 10대 기업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기업 집단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입니다. 근데 1964년에 보면 1위는 여전히 삼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쭉 이 흐름을 1964년과 여기 이제 99년까지로 끊었습니다만, 이 보면 겹치는 기업은 대략 2개밖에 없습니다. 라키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 이거 보면 어떤 학생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99년에 라키가 없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지? 왜 이게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아마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라키는 어떤 회사냐면 LG입니다. LG. 라키는 즉 그 골드스타. 그래서 럭키의 이게 이제 그 한자 발음이 한자식 표기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LG하고 플러스 GS 이 두 개를 합친 게 라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이 럭키, LG 이 두 개의 기업들만이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살아있고, 나머지는 밀려났거나 사라졌거나, 즉 시장에서 소멸했거나 아니면 10위권 밖으로 밀려서 한참 배기권 밖으로 밀리거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럼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호, 삼양, 개풍 이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학생들이 생소한 게 아마 개풍 이런 기업들이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화신이라는 게 또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은 대략 LG하고 그다음에 삼성 정도, 이 두 개 정도는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삼양 정도 알겠네요. 삼양라면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뭐가 있나요? 동양 뭘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동양증권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동양증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10대 집단의 변천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업종을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만, 삼성도 업종이 다릅니다. 이 설탕, 제일제당이 설탕으로 시작됐는데 삼성의 어떤 모태가 됐던 기업이죠. 어떤 제일모직, 설탕이나 모직이 삼성의 그 당시에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다음 삼호, 방직입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방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었습니다. 삼양, 제당, 화섬, 식품 이런 것들이 삼양의 주요한 어떤 산업이었고요, 제품이었고요. 개풍, 아마 많은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는 이름으로 어떤 그 기업일까 궁금증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건 개풍은 무역으로 그 당시에 10대 대기업 집단, 기업 집단에 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개풍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기업이 기반을 다졌는가를 보니까 주한미군에 얼음을 납품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특히 이게 이제 한국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얼음을 납품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다는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음을 납품해서, 주한미군에 얼음을 납품해서 이 정도의 어떤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무역도 있습니다. 통화는 건설, 그다음에 LG하고 GS는 그 당시에 또 이게 주력이 다릅니다. 화장품, 라디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대한은 우리가 대한전선이라고 혹시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동양은 제과,
시멘트가 그들의 주요 제품이었고요. 화신은 백화점입니다. 아마 화신은 지금 거의 뭐 기억하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지금 사진으로 자료로 모아놓은 이게 화신백화점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특히 유명했던 백화점이 지금 뭐 무슨 뭐 롯데 뭐 이런 게 뭐 백화점 수두룩합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아주 여기에 백화점을 다닌다면 부의 상징이었던 또 이게 이제 화신백화점이고 화신백화점을 헐고 지은 게 지금 종로타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종로타워를 지나가실 때는 아 이게 화신백화점을 헐고 지었구나. 화신백화점은 이렇게 생겼었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 종로타워 이 앞쪽에 보면 화신백화점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인증샷이라도 하나 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글라스는 이제 유리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하고 이제 2개의 대기업 집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8개 같은 경우도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에 초기에 정형적인 개발도상국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개조차도 뭐 삼성이나 LG조차도 뭐 설탕 모직 또는 화장품 라디오 같은 초기의 어떤 경공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